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그 발송배정 기분반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번 주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 주 과정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번 주 이제 첫째 시간에는 강사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발송배정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96회 때 이제 관전도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전도 문제 이제 분석했던 자료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설명드렸냐면, 여기 나와 있는 1장부터 14장까지의 어떤 그 발송배전. 그러니까 이제 발송배전이 뭐냐? 발전, 송전, 배전. 이쪽만 배우시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력계통공학도 있고요. 이제 변전공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전공학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책은 이제 세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배전공학, 첫 번째. 이게 거의 한 3달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전력계통공학. 이게 한 5주 정도. 세 번째, 발전공학. 이것도 한 5주 정도. 그래가지고 지금 총 그 24주간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으실 텐데요. 저번 주 한 주가 끝나고, 오늘이 이제 3월 3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발송배정 기술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어떤 디데이를 정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 날 이제 시험이 있다 보니까 디데이는 161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23주가 남았고요. 그러니까 매주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디데이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지금 이제 송배전 공학에 대한 요약 부분을 저번 주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두 번째 이제 강의 파일을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 시간을 보면은 4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 저번 주에 이제 배우셨던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은 복습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바로 6장부터 나머지 이제 14장까지 나가게 될 텐데, 아마 오늘 이 부분이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서 일부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장 송배전 계통의 구성부터 해가지고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에 들으셨으니까, 차장님. 송배전 계통 구성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송배전 계통 구성 1장에서 기억나는 내용들이 뭐가 있었나요? 아무거나. 예? 책을 보시면 되죠, 지금. 안 되면. 왜냐면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니까. 송배전 계통 구성에서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예, 송전 방식. 또 왜냐면 나중에 이게 그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목차에서 뭐가 중요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쓰기 때문에. 송전 방식. 예. 왜냐면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부분이 뭐가 중요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이제 송전 방식에서 나와야 되는 게 직류,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류 방식의 장단점, 그래 HBDC라든가 팩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송전 전압 같은 경우는 송전 전압과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부분을 보시면은 2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생각이 안 나면 책을 보고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자꾸 머리를 저기를 하셔야 되니까. 전선의 종류. 예, 전선의 종류. 또. 사장님 한전에 계시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알고 계시는데 본인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사용전류. 2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공성 전선로입니다. 가공성 전선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나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나선에 대한 종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허용전류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가공성 전선의 증대 방안에서 그 ACSR 안 쓰고 TACSR이나 스타샤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허용전류를 늘리기 위해서 온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그 재질을 쓰는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선의 종류 같은 거 보면 구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조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졌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목차 속에다가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다. 그러면 가공전선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한 5장까지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뒤에 가서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쓸 때 기본적인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애자 같은 것도 지금 빠져있네. 애자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차장님 또 한번 3장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전선 종류라고. 예. 개통 구성, 시공 방식. 이 전선의 종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나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중성전선로다 보니까 나선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케이블을 쓰겠죠. 케이블에 대한 구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지저형 케이블, 뭐 새로운 케이블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저형 케이블 같은 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뭐 새로운 케이블은 어떻게 나왔냐. 아까 새로운 케이블이 아까 여기서 나왔던 허용전류처럼 뭐 갈로기준 케이블이라든가 그쪽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송전 용량을 증대하기 위한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쌍대성처럼 해가지고 가공선을 봤으면 이제 지중선 쪽에서도 대칭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선로정수와 코로나 이쪽에 가게 되면은 L하고 C하고 대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얘도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오래 갑니다. 왜냐면 하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연관 지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지만 또 오래 가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장단점을 비교를 한다든가. 여기서도 보시면 나오는 게 가공선과 지중선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가공선을 배웠죠. 지중선을 배웠죠. 그 장단점을 비교하는 부분. 그래서 같이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표로 도표하고 시각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워두시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자꾸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런 성배전공학이니 전력계통공학이니 발전공학 같은 요리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그런 그 요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요리도 간단하게 하실 줄 알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요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연구반에서는 그걸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그 6개월 동안은 기본서 과정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갈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서를 확실하게 띄시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연구반 교재 가서 이제 다른 부분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본서 과정에서 연구반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또 설명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달달달달 읽을 수 있게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케이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케이블의 종류들이 나왔고 시공 방식에 대해서 나왔었죠. 근데 개통 구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개통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전 계통에 구성해가지고 12장 이쪽에 가게 되면 고압 배전 계통, 뭐 저압 배전 계통에 구성해서 수지식, 환산식, 망상식, 유닛식,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통 방식, 스폰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개통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중요하고 사실 이쪽 3장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나와 있고요. 시공 방식 쪽에서 가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 세 가지.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에 관련된 전력구식. 이 세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까지 제가 계속 물어볼 텐데. RLCG. 예, RLCG. 코로나.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냥 선로정수라고 얘기를 했죠. 선로정수. 근데 지금 저희가 뭘 배웠죠? 2장에서? 가공성전설을 배웠고 3장에서 지중성전설을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RLCG도 가공성전설에 대한 RLCG하고 지중성전설에 대한 RLCG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목차를 알고 계시면 여기서 뭐가 나올지를 유출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로정수 부분에 대해서 R과 L과 C가 G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틀려지는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졌냐. 보시면은 RLCG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L에 대한 계략값이 3개가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네? 3가지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인덕턴스의 계략값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있냐? 대지기로 자기 인덕턴스, 대지기로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왜? C값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C값에서도. 1번, 2번, 3번이 뭐라고요? 1번이 뭐라고? 자기 정정 용량. 2번이 뭐라고요? 상호 정정 용량. 3번이 뭐라고요? 작용 정정 용량.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1+1이라는 얘기죠. 1+1.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 사면 1+1처럼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조금만 응용을 하시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나머지 하나를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번 시간에 할애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주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들을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그 장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대충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리책을 배우게 되는데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는 건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짜파게티를 끓이라고 그러면 못 끓입니다. 왜 안 끓여봤으니까. 근데 한 번만 끓여보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성배전공학에 대한 요약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 요약을 잘 안 해드리고 그냥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처음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듣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로정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복도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다 가공선에 대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케이블에 대한 RLCG 부분이 또 나오고요. 여기서의 RLCG, 여기서의 RLCG, 여기서의 RLCG.
이 값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연동되는데 복도체에서는 이 값들이 이제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고 얘는 뭐 무시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값들이 나와지는데 그것들은 하나만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케이블에 대해서 L값하고 C값을 보면은 케이블의 L값은 가공선의 몇 분의 1이죠? 사장님? 가공선의 몇 분의 1이었었죠? 케이블은? 예. 기억하시네요. C값은 몇 배 정도죠? 30배. 예. 예? 30배. 제가 저번에 5배 하니까 좀 더 크게 쓰시라고 해서 30배 정도 쓰시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20에서 30배인데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13장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물론 이 4장에도 나와 있지만 13장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앞에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1장, 2장, 3장, 4장이 나중에 뒤에 있는 저 11장, 12장, 13장, 13장 그쪽하고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처럼 하나를 알고 계시면 나머지를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아시더라도 처음에 이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깊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응용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나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뭐 부분을 할 때 뭐 전이경도라든가 아니면 파열극한 전이경도, 그 다음에 코로나 인계전화 뭐 이런 부분들, 코로나에 대한 뭐 장애라든가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번 주에 강의를 보시면은 상세하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안 오셨죠? 네. 네. 오늘, 그래서 나중에 그 동영상 강의 한번 보시고요. 오늘 5장. 사장님. 예? 오늘 5장까지는. 예, 분포정수. 또, 본인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꾸 시킨다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다단자 정수.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가 있네? 예. 근데 요것도 이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사장의 아래 시집 값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선로정수라는 값을 배웠습니다, 선로정수라는. 선로에 관련된 정수가 있는데, 이 선로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제, 처음부터. 단거리로 나눠질 거고요. 중거리로 나눠질 거고요. 장거리로 나눠질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선로 정수들을 이제 응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로 정수를 그냥 아래 CG로만 해석했는데, 이 거리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이 틀려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포 정수회로 집중 정수회로 해서, 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집중. 얘도 집중. 얘는 분포 정수회로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표로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게 해석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분류 방법. 이거는 해석 방법. 해석 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4단자 정수에 관련된 이제 전달함수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1Z01 이렇게 나왔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T형과 파형으로 나눴었고, 얘는 이제 4단자 정수 부분을 이제 전파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해석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이제 전파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쌍곡선 함수를 해가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우는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수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발성배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도 아셔야 되지만 계산도 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들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 공식들을 외우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구단 혹시 외워보셨나요? 옛날에 다 외워보셨죠?
뭐 2일은 2, 뭐 3, 2, 6.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죠. 왜? 옛날에 막 애웠어도. 근데 여기서도 지금은 19구단까지도 외우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여기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딱 따져보면은 9일은 9. 9구단의 9단을 한번 볼까요? 18. 93, 27. 94, 36.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떤 법칙들이 딱 보이시나요? 여기 딱 봤을 때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법칙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합이 9다. 숫자의 합은 9다. 다 9죠? 95, 45. 합은 9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법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1 다음에 2 다음에는 1이 나왔고 3 다음에는 2가 나왔고 4 다음에는 3이 나왔고 5 다음에 4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T형과 파형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외우실 때 아니면 장거리에 대한 사단자 정수를 외울 때 부분을 제가 외웠죠.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D가 뭐다. 왜냐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까먹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A는 뭐였죠? 사장님? A. 예. 예, 전압비. D는 뭐였죠? B는 뭐였죠? 예. C는 뭐였죠? 이거 역수. 전압하고 전류도 쌍대성이니까 얘가 쌍대성이 뭘까요? 어드민턴스 B.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T형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외울 때 1 플러스 2분의 ZY 얘는 상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임피던스하고 어드민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가 없는 부분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플러스 2분의 ZY T형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임피던스 어드민턴스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T형과 파형에 따라서 1 플러스 4분의 ZY가 어디에 붙느냐 이런 부분도 그때 설명을 드렸죠. T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형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파형이 먼저 나오니까 파형 같은 경우에 여기다 1 플러스 4분의 ZY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 파형 했을 때 이쪽에다 넣고 T형 같은 경우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다 넣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냥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냥. 나중에 하시다 보면 잘 안 외워질 때 T형이니까 먼저 앞쪽에 나오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고 파형이니까 뒤쪽에 나오니까 이 뒤쪽에다 넣으면 되겠다. 근데 여기 이제 장거리 분포 정수회로 해서 사단 정수를 쓸 때 A, B, C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A가 뭐였죠?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그럼 D가 뭘까요? A하고 D는 같다. AD-BC는 1이다. 이런 또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A하고 D는 같으니까 여기도 코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사장님? 요거의 반대. 예, 사인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인, 하이퍼보릭, 감마 L. 여기도 사인입니다. 일단 외워주시면 이렇게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임피던스라고 얘기했죠. 그럼 Z 오메가가 여기 임피던스가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드미턴스라고 그랬죠. 임피던스 분의 1이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Z 오메가 분의 1. 그럼 벌써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쉽게. 그리고 A, B, C, D를 이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A, B, C, D가 있었는데 뭐라고요? 1, 2, 1, 2, 1, 2, 1, 2 해가지고 얘는 뭐라고요? 전압비니까 E1, E2 A는 뭐냐? 조건이 A란 부분은 언제 이게 값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조건이죠. 그 뭐냐면 사실상 이게 전달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T형이든 파형이든 저번에 뭐 T형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T는 뭐 어떻게 돼 있죠? 임피던스가 2개가 돼 있었고 어드민턴스가 하나가 돼 있죠. T형은 임피던스가 2개가 돼 있으니까 전압강화가 2번 생긴다. 그러니까 2분의 Z, 2분의 Z 돼 있기 때문에 그림도 임피던스 전압강화가 2번 생겨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2번 나온다. 근데 전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류는 3번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전류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전류는 3개만 나온다. T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파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는 하나, 어드미턴스는 2분의 Y, 2분의 Y. 그러니까 지금 임피던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전압 변화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송전단 전압, 여기가 수전단 전압이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류는 이쪽에 하나 흐를 거고, 이쪽에 하나 흐를 거고, 이쪽에 하나 흐를 거고, 이쪽에 하나 흐를 거고, 이쪽에 하나 흐를 거고. 전류가 5개가 있으니까 이 전류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5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답안지를 쓰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부터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뭐였지? 용어가 ICS, ICR, 뭐 IR, IS, IC, 아니면 I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 정의해가지고 거꾸로부터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유출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서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여기는 전압비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전류비니까 I가 붙으면 됩니다. I. 전류비. 여기 조건들이 있는데 얘는 뭐였죠? B가? 임피던스 B였죠. 임피던스 R은 I분의 V 아닙니까? 맞나요? I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되겠죠? 2원, I2분의 2원. 얘는 반대니까 여기가 I1이 되겠고 여기가 E2가 되겠죠. 근데 얘가 뭐였을 때? 다 2는 0, 2는 0, 2는 0. 저번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얘는 전압, 요거에 반대되는 부분. 여기 2로 나왔죠. 여기 I2가 0이었을 때. 여기 I로 나왔죠. E2가 0이었을 때. 여기 2가 나왔죠. I2가 0이었을 때. 여기 I가 나왔죠. E2가 0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면은 이거 나중에 이렇게 안 하고 나서 그냥 이거 쓰시려면 써지나요? 안 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좀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이걸 쓰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래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외우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무식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요리를 하는데 내가 요리를 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레시피를 보고 그냥 쫓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장에 보시면은 전압 조정에 관련된 부분, 전력 원선도에 관련된 부분, 페란티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이 뭐다? 전부 다 선로의 충전에 의한 부분. 그러니까 충전이란 뭐냐? C 성분이 많았을 때. 근데 이제 송배전공학에서는 이런 정도만 나오는데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가게 되면 SSR. 서브 싱크로너스 리저너스 해가지고 저주파 진동에서 그 발전기 축이 비틀림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송배전 공학에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전력계통 공학에서 또 응용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송전용량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무식하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데, 좀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것도 송전용량을 이제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송상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었는데, 고율부화법, 송전용량 계수법. 이게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키워드만 가지고 고유부화법, 송전용량 계수법, 상차각에 의한 방법, 스틸에 의한 실험식. 보통은 이제 상차각을 빼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정도만 쓰시는데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더 쓰시라는 얘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들하고 차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씩 더 쓰시는 겁니다. 남들이 3개 쓸 때 4개 쓰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뭘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개, 4개 정도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 방지 대책, 원인이 뭐다, 이런 것들은 3, 4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장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일주일 전의 내용이? 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워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제가 워드 작업을 해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매주 들고 다니면서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61일 남았다고 하는데 금세 지나갑니다. 일주일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해서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저번 주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6장. 여기 지금 1장 성배정 계통의 구성, 2장 가공 송전설로, 3장 지중 송전설로, 4장 설로정수, 5장 송전 특성까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책 한 권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시험을 한 2, 3주 정도 남겨놓고 나서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잊어먹지 않게끔. 왜냐면 시험장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머릿속에서 계속 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머리나 제 머리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서서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게끔 계속 반복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에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놔도 이게 처음엔 알 것 같습니다. 1장 부분은.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지금 한 13장, 14장 하고 있다. 그럼 1장 부분을 까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송배전공학의 앞부분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전체적인 목차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6장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이번 96회 때도 시험이 나왔었죠. 이 문제, 이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 저항 접지하고 유효 접지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번 96회 시험에서는 각각의 장별로 거의 한 문제씩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배전공학 쪽에서도 균일하게 나왔고요. 발전공학 쪽에서는 많이는 나오진 않았지만 나왔고, 전력계통공학 쪽에서도 각 장별로 다 나왔습니다. 이제 특이한 건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기본소 과정을 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기가 많이 외웠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리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평상시 때 많이 만들던 요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하라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평상시 때 많이 외웠던 문제. 물론 이 부분을 기본서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가지만 사실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25점짜리 또는 10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연구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반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외우고 가셔야지만 점수를 잘 받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중성점 접지 목적.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 13장 이런 쪽에 가면 접지 목적이 또 나옵니다. 그 접지 목적하고는 좀 틀리다는 얘기죠. 이건 계통의 접지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기기 접지라는 부분이죠. 접지 부분이 되게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발성배전 쪽에서는 그 접지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건축전기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통신 접지라든가 뭐 의료기기 접지라든가 여러 가지 접지 쪽으로 뭐 필요 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나눠지는 거는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라든가 아니면 중성점 접지 설계라든가 아니면 기기 접지. 왜냐면 기기가 접지됐을 때 뭐 인체가 접촉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접지 방식에 대한 것들 원어의 사전극법이라든가 아니면은 61.5 몇 프로에서 이렇게 전이가 이렇게 되겠죠. EPC를 해가지고 3개로 이제 단자를 찍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61.8%에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계산값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관연주 문제 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성점 접지 목적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중성점을 어떻게 하느냐. 도표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델타, 비접지다, Y다, 접지인데 이 접지 부분이 어떻게 됐다? 직접 접지돼 있다. 저항 접지돼 있다. 아니면 소리액터 접지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 장단점을 여기서 지금 그 표로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절과 보건 통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가지고 외웠습니다. 이 절이 뭘까요? 책에 보시면은 성배정공학이 몇 장에 나오냐면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책이 조금 차이는 나는데 2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성점 접지 방식 비교. 절이 뭘까요? 절연 레벨. 과가 뭘까요? 과도한 정도. 보가 뭘까요? 제가 보라고 한 부분이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호계전기 동작. 전기 동작. 저희가 보건. 건이 뭘까요? 건전상의 이상전이 산승. 통신선 유도장애. 지락전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표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부분이 절과 보건 통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고 요게 이제 접지 방식별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것도 이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음에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표로 외우시기는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점 접지 목적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유효접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효접지가 뭔지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의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각각에 대한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변압기에 보시면 사실상 교재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단절연, 저감절연, 전절연, 균등절연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케이블에 대한 단절연의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막 헷갈립니다. 단, 디귿자가 나옵니다. 균등, 디귿자가 나옵니다. 전절연, 지귿자가 나오고요. 전절연, 지귿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하고 얘는 쌍대성이고요. 얘하고 얘는 쌍대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실 때, 나중에 헷갈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귿자끼리 외우고, 지읒자끼리 외우고. 예? 이게 맞나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장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절연이 뭐고, 균등절연이 뭐고, 저감절연이 뭐고, 전절연이 뭐고.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처음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것들 그림을 가지고 서로 쌍대성이 뭐가 되는지를 외워주셔야지만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BIL이 또 나오죠. BIL이 뭐냐?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때는 각 원어들을 또 아셔야 됩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기준이 뭐냐? 베이직. 충격이 임펄스. 절연이 인슐레이션. 강도가 뭐냐? 레벨이다.
그래서 B, I, L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원어를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그 부분을 좀 더 써주실 때 유리합니다. XLPE가 뭐라고요? 케이블에서?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뭐 비닐 시스, 절연 케이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작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옛날에도 나왔으니까. 물론 이것들을 물어보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도 물어보는 부분이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뭔지를 써주실 때 그냥 이렇게 써주시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써주시는 거하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할 때 어차피 많은 부분을 써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주시고 남들하고 차별되는 부분은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눈에 띄는 부분은 텍스트로 써주시면은 그렇게 눈에 안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주고 도표로 딱 아까처럼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딱 한눈에 보기 좋게끔 그래 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절연협조 협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그 6장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9장의 이상전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좀 지워서. 작년에는 제가 칠판에 이렇게 쓰는 부분을 많이 안 해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작년 교재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교재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기본서 과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그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띄워드리는 것들은 간단하게 요약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부분을 그 시간마다 가질 겁니다. 뭐 1장 부분에 돼 있다 그러면 1장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요약을 해드리는 것처럼 1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과정들이 연구반 교재나 아니면 답안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답안지를 썼습니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자료들은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흉내를 내는 건 여러분 몫이고 그다음 기본서에 의거해가지고 기본서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정리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나머지는 칠판 이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3 중성점 잔류전압 제가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것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 하면은 이제 그림이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제. 기본서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책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253페이지, 254페이지 한번 보시죠. 254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이렇게 딱 델타가 있고 변압기 Y가 있고 여기 EN이 있고 여기 뭐 EA, EB, 여기 EA, EB, EC다. 그럼 여기서 이런 그림이 있죠. 중성점 잔류전압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이 그림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채우기가 좋으니까. 25점짜리 시험 문제를 답을 하기 위해서는 2페이지 반 정도가 보통 일반적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0점짜리는 1페이지고요. 왜냐면 그 정도 이상 쓰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못 씁니다. 어차피 100분의 10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1페이지 작성하는데 한 10분 정도를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25점짜리는 2페이지 반 정도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글씨 크게 쓰고 이렇게 보기 좋게 쓰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 작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글씨를 아무리 못 써도 그림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안다는 얘기죠. 이 그림 그려지면은 이 사람이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안다는 얘기죠. 그림이 틀려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제 정상 상태. 그리고 과도 상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상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 연가가 불충분할 때. 과도 상태에서는 삼상 동시 개폐 불가.
하나가 더 있다면 단선사고 발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뭐냐? 중성점을 여기를 접지하지 않았을 때 중성점에 나타나는 전압이 중성점 잔류전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그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을 딱 보고 아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뭘 아실 수가 있죠? 이 잔류전압의 발생은 뭐에 기인한다? 여기? 예? 예? 예. 아시는 거는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틀리면은 쪽팔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상, 대지 정정 용량, 예, 불평형에 기인한다. 거꾸로 아니면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쓰셔도 되고요. 뭐 서론본론 결론 쓰실 때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쓰고 서론본론 내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결론을 내리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지, 물론 이제 나중에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여기 지금 전류 IA가 흐를 거고, 여기 WCA가, CA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실 때 보시면은, 여기 흐르는 IA는 J오메가, CA의 EN 플러스 EA가 될 겁니다. 전압 부분. 이 중성점 잔류전압하고 각상에 대한 전압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올 텐데, 이걸 이제, 다 합치게 되면, 물론 IB도 이렇게 나옵니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다라고 이것들을 수식으로 넣습니다. B가 되면은 여기가 CB가 될 거고, 여기가 EB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J 오메가 부분은 나중에 다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되고, 요 CA, EA하고, 요걸 이제 풀어서 쓰시면은, 요걸 풀어서 쓰시면 CA, EA 플러스 CA, EA가 되겠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여기 또 곱하면 CB, EN, CB, EB가 되겠죠? CB, EN, 요게 EN이네. 그리고 CB, EB가 되겠죠? 그럼 이 EN에 관련된 것들을 다 앞으로 한쪽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CA, CB, 이 부분이 EN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다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CA 플러스 CB 플러스 CC로. 이 부분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CA, EA 플러스, CB, EB 플러스, CC, EC.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겠죠? 반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EB 부분을, 요거는 2다. 그러면 얘는 A자성이 2다. 얘는 A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잔류전압 EN, 절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는 왜 마이너스 값이 나왔으니까, 그걸 절대치로 계산하기 위해서 EN을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요게 어떻게 된다? CA, CA-CB. 잘 모르겠는데 CA, CA, CB. 그러면 여기는 CB, CB, CC. 이렇게 되고, 여기는 CC, CC, CA. 이런 식으로. 어떤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 그대로 여기 또 밑에 나오겠죠?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끝에 곱해지는 이 부분이 루트 3분의 V. 대지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지전압. 요걸 주의하셔야죠. 대지전압에. 나중에 이제 중성점에 대한 그 저항을 인가한 다음에, 중성점 저항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6kV에 100오hm, 100A 저항 접지를 하기 위해서 R은 몇 ohm을 해야 될까요? 계산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R은 I분의 V니까 이거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대리님? 얼마가 나올까요?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었나요?
I가 100이니까 요거는 100A니까 딱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죠? 이걸 그냥 6600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됐죠? 여기 부분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입니다. 대지전압. 그러니까 이걸 루트 3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3810V거든요. 3810V 나누기 100이면은 38.15ohm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지전압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시면은, 여기 필요한 부분들을 또 나중에 또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좀 뒤에 보시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 6-4. 유도장애가 나옵니다. 유도장에서 이 수식하고 비슷한 부분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전 용량에 불평형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럼 잔류전압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됩니다? CA하고 CB하고 CC가 같으면은 이게 같다는 조건이 뭐죠? 영가가 됐다는 얘기죠. 평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얘 2에는 제로가 된다. 왜? 얘가 같으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0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도장애 가서 첫 번째 어떤 유도장애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리님 책을 보시죠. 지금. 예? 사장님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2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9페이지. 뭐가 있죠?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 키워드 3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도 유도장애 하면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거기다 정전 유도장애하고 전자 유도장애하고 고주파 유도장애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는데 고주파 유도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쓰실 내용이 없습니다. 정전 유도장애하고 전자 유도장애를 써주시는데 이게 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전 유도장애가 어떻게 되고 전자 유도장애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그림을? 중성점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중성점에 대해서. 근데 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전력선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통신선. 얘도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얘는 고주파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에 의해서? 상호. 여기 아까 썼는데 지금 삭제가 되네. 상호 뭐다? 정전이니까 정전 용량에 의해서. 얘는 전자니까 임피던스, 인덕턴스를 전자니까 인덕턴스. 얘는 정전이니까 C성분이고 얘는 전자니까 L성분이니까 얘는 상호 인덕턴스, 얘는 상호 정전 용량에 기인한다 이거죠. 뭐하고? 전력선과 통신선에. 얘는 C성분이고 얘는 L성분이다.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어떤 때 문제가 되느냐? 얘는 정전 용량은 평상시 문제가 됩니다. 평상시. 얘는 사고시. 어떤 사고시? 지락사고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락사고시. 요걸 보시면 이제 평상시 문제가 되니까 평상시 때 문제되는 게 얘도 지금 평상시 때 영가가 불충분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정전 유도 장애도 보시면 얘 부분하고 비슷할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는 식은 똑같은데 그림만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전 유도 장애에서는 아까는 세 선만 가지고 봤는데 여기는 통신선이 하나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뭐 CA, CB, CC 똑같이 있고요. 그럼 저거하고 똑같죠. 계산하는 식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요거에 대한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할 때 여기 부분을 계산할 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더 넣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요만큼이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밑에 또 하나가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는 뭐 CS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 부분을
어떤 때는 CS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과서에는 C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ES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뭐 EA, EB, EC다. 그러면 얘는 ES라고 표기를 하고 교과서는 C2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건 C2만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중성점 잔류전압 하나 알고 계시면은 정전 용량도 그냥 계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식대로 똑같이 계산하니까. 단지 그림 요거 하나 차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림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풀어서 쓰시니까. 근데 평강식 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전자이도나면 지락사고 시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락사고 시에 문제가 될 때 이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I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에서 M과 L과 3I0를 줄여주게 되면은 전자유도장에 대한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인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자유도장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아니면 정전유도장에 대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정전유도장에 대한 방지 대책은 이런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성점 잔류전압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전자유도장에 대해서는 틀려지겠죠. 이 세 가지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왜? 뭐? 전력선에 대한 부분, 통신선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력선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하고 통신선 측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하고 틀리니까. 여기서 부분을 대한 것들도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기본서 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표를 해가지고 세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 정전 용량 L 길이에 관련된 부분, 지락줄류 3I 제로에 대한 부분을 전력선 측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고 통신선 측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건 병행 길이를 축소하거나 뭐 직각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기를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길이 부분이니까. 이건 지락 전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유도 전류를 뭐 줄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6장에서 나중에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 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카선폴라 잭에 의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면 B1 뭐 B2 해가지고 교과서 보시면 뭐 B1, B2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킬로미터까지도 본다? 5km까지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4대문 안에 직접 접지 계통이 없습니다. 비접지 계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22kV로 배전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2,900으로 안 되어 있고. 물론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왜? 22,900이 되게 되면 직접 접지다 보니까 지락 시에 사고 전류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고 전류가 크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크다는 얘기면은 마찬가지로 전자 유도장에 의한 유도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거를 얼마까지 고려한다? 5km까지도 고려를 하는데, 그러면 4대문 안에는 어떤 UPS 설비를 많이 갖추는 그 은행이라든가 그런 전산망센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그거에 의해서 다른 기기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22kV 해가지고 지금 직접 접지 방식으로 안 하고 비접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도 전압에 대한 그런 그 제한 조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넘어가세요. 여기도 좀 빼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거 써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안 쓰신 분들 계신데 한번 직접 써보십시오. 왜냐면 자꾸 훈련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알 것 같아도 나중에 시험장 가서 이걸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데 못 쓰시거든요.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같이 필기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오래 남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 쓰면서 제가 얘기했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셔야지만 조금 더 오래 갈 거라고.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또 다시 필기도구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세 개를 드렸습니다. 세 개를. 리필을 해드린다고. 가져오시면 계속 리필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유도전압 제한값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의 표로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시면 이제 26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개의 부분이 있는데, 송전선에 대한 위험전압이 한 650V로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정도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인체 위험한 볼트가 60V다. 그리고 기기 오동작하는 부분들이 15V 정도다.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 위험 60V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은 안전공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전압이 60V를 넘어가는 기기에 대해서는 지락사고 시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들이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쓴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도장에 대한 아까 경감대책을 아까처럼 정전유도장에 대한 경감대책이 틀리고요. 전자유도장에 대한 경감대책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전력선측하고 통신선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 있었는데, 가공지선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이제 차폐선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력선이 있고, 여기 통신선이 있습니다. 전력선, 계략적인 것만 보면 통신선. 차폐선을 이쪽에다 설치를 했을 때, 아니면 이쪽에다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이 차폐선 부분이 바로 가공지선이 되겠죠. 그럼 사고가 나면은 이제 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땅에 접지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차폐선이 접지가 돼 있다면 이게 흘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부분을 얘기할 때 얘를 Z1, 얘를 Z2, 얘를 ZS라고 둡니다. 그럼 이 Z1에서 ZS까지가 Z1S가 될 거고요. 여기 부분이 Z2S가 되겠죠. Z2에서 ZS까지니까. 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Z1에서 Z2니까 Z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 기준만 정해주고 쓰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유도되는 전류가, 이거 전류 흐르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면은 암페어 오른손의 법칙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여기서 상호 M이라는 부분이 여기 유기가 된다는 얘기죠. 통신선 쪽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 전류가 거꾸로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니까 요거에서 또 이렇게 또 유기가 되겠죠. 이렇게. M-가. 이 거리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 M과 M- 크기가 상쇄가 될 때 M에서 M-를 뺀 값이 적어질 겁니다. 아주 작아질 겁니다. 여기서 가까워졌을 때는. 근데 이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이게 작아지지 않고 좀 커지겠죠. 그래서 차폐선을 전력선에 갖게끔 설치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 수식이 바로 차폐계수입니다. 그 차폐계수를 보시면은 교재에 나왔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 차폐계수 남다는 1- Z1S, Z2S, ZS, Z12가 됩니다. 이게 이제 차폐계수라는 얘기죠. 요 M- 자료에서 M 재료 쪽에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폐선을 가공지선, OPGW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끝났고요. 상세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6장에 가서. 6장이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